당신의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타인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까칠함도 갖춰야 한다. 기억하자.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낭자 이채유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100만 독자의 삶을 영리하게 바꿔준 책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무엔거 작가의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착하다, 순하다는 칭찬 들어보셨죠?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본성이 착한 사람보다는 성질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훨씬 잘 산다고 말이죠.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못 껴서 당신은 원칙을 잃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야 될 것 사이에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생각도 못하고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모르고 또 적절히 거절하는 방법도 모르는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진 않았나요? 관용은 무원칙과 다릅니다. 너그러운 사람일수록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하죠. 적절한 거절은 솔직하게 나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선 착한 본성을 바꾸지 않고도 관계를 원만하게 풀어나가는 매력적인 전략과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이 엉망이 되기 전에 단호하게 말하는 법, 막상 일이 닥쳤을 때 내상을 입지 않는 법,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세련되게 대응하는 법 등을 알려줍니다. 당신은 이제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하세요. 사람들은 조만간 당신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입니다.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작가의 프롤로그부터 들려드릴게요. 인간의 성품에는 부드럽고도 강한 힘을 지닌 면이 존재한다. 바로 선량함이다. 진정한 선량함은 서로 신뢰관계가 전혀 없는 낯선 이들끼리도 마음의 경계심을 내려놓게 한다. 러시아 극작가 빅토르 로조프가 말했듯이 지극히 감동스러운 인류의 선량함은 마음과 육체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다. 선량함은 일종의 양심이자 지극히 도덕적인 본성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량함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시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어느 학생의 평가서에 매우 착합니다 라고 써서 보내면 학생의 부모에게 볼멘 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요즘 같은 세상에 착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바보 같은 사람이나 착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 사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선량함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다. 그저 오늘날 우리가 선량함을 대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한동안 SNS에서 랄프 에머슨의 명언이 돌았을 때 많은 사람이 은근히 가슴 한구석이 찔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대의 선량함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량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 친구의 이야기다. 증권회사에서 일하는 그녀는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적절하게 처신하는 능력이 있다. 예를 들어 동료가 도와달라고 하면 그녀는 먼저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후 이렇게 대답한다.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어. 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해주면 오히려 내게 해가 될 것 같아. 이쪽 일은 직접 해봐야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해봐. 난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이때 그녀의 말투와 태도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진실하다.
그러면 동료는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는 오히려 진심 어린 충고에 고마워하기까지 한다.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전이라면 그녀는 부드럽고 여유롭게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자. 먼저 집에 가서 가족이랑 상의해 볼게. 됐지? 그리고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상대가 단순히 투자하려고 돈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대개는 거절한다. 미안해. 난 내가 하겠다는 투자가 뭔지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 내가 당장 해줄 수 있는 돈으로는 아마 큰 도움도 안 될 거야. 게다가 너도 우리 집 사정 알잖아.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 애도 있어. 그래서 여윳돈을 항상 남겨둬야 하는 터라 빌려줄 수가 없어. 너도 이해해 줄 거란 믿어. 이쯤 하면 상대도 더는 성가시게 굴지 않고 순순히 물러선다. 게다가 자기 체면이 깎였다고 느끼지 않기에 그녀를 원망하는 경우도 적다. 물론 그녀가 상대가 정말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한 경우라면 선뜻 빌려준다. 하지만 사전에 상환 기한과 방식을 의논하고 확실히 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도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동료나 동기, 친구들도 처음에는 그녀가 지나치게 냉정하고 이성적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우며 인간미가 없다고 말하는 지인도 있었다. 그러나 곁에서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본 결과 나는 그녀의 방식이 매우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녀는 몇몇 사람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여전히 그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주변인 모두 그녀를 아주 상식적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오히려 인간관계를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훨씬 원만한 삶을 살고 있다. 당신은 아마도 착한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일수록 선량함의 양면성을 깨닫고 어떤 것이 진짜 선량함인지 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막상 일이 닥쳤을 때 심각한 내상을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듣기 싫은 소리를 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리하면서까지 남을 도와주는 경우다. 처음부터 너무 후하게 베풀면 나중에는 당연한 듯 이것저것 요구해대는 사람이 있다. 마침내 힘에 부쳐 거절하면 외려 욕먹을 뿐만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까지 어그러지게 된다. 게다가 그들은 당신이 헌신하고 베푸는 이유가 착해서가 아니라 호구여서라고 생각한다. 이 얼마나 억울한가. 세상에는 이런 질 낮은 선량함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전혀 배려하지 않은 선한 행동인 경우다. 또 멍청한 선량함도 있다. 마음씨 좋은 옆집 아주머니가 아픈 이웃을 위한답시고 검증되지 않은 각종 민간 요법을 추천하는 것도, 자비심이 넘치는 사람이 바다 거북을 공원 연못에 방생하는 것도 상식 없는 선량함의 결과다. 그런가 하면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잣대를 타인에게 강요하는 선량함도 존재한다. 남의 속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왜 기부는 안 하냐? 그 설교를 늘어놓는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 어떤 선량함은 정작 피해 입은 쪽을 동정하지 않고 순전히 약해 보이는 쪽만 동정한다.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고 쓰레기통 한 번 비우지 않는 룸메이트를 참아주다가 결국 폭발한 사람에게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나서서 시골에서 온 애인데 잘 좀 해주지 그러냐고 핀잔 주는 식이다. 다 너를 위한 것이라며 안 하느님이 못한 중재를 하는 사람도 대개 선량함에 잘못된 기준을 가진 경우가 많다. 남편은 술 마시고 노름하는 데다 심지어 바람까지 피웠는데 그 아내에게 어쨌든 애들 아빠가 아니냐, 한 번만 용서해 주라고 타이르는 것이 과연 선량한 행동일까? 그뿐이랴. 친하다는 핑계로 매일 당신을 붙들고 수다를 늘어놔서 일을 못하게 하는 직장 동료. 좋은 글이랍시고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 당신의 휴식을 방해하는 동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이 정말 짜증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쾌감을 준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의 행동이 기본적으로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차마 대놓고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이 우리를 더욱 짜증나게 하는 것이다. 진짜 선량한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이 정말 선한 일인가에만 관심이 있지 남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는다. 진정한 선은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살핀 후 가장 좋은 결과를 불러올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선량한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반드시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 먼저 염두에 둬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인생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타협하고 물러설수록 당신이 숨쉴 공간은 점점 더 줄어든다. 둘째, 스스로의 자리를 지나치게 낮게 둘 필요가 없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지 말고 여태껏 참아왔다고 해서 계속 참지도 마라. 셋째, 다른 사람이 함부로 당신의 한계선을 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당신이 남에게 양보하고 맞춰주는 이유는 착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나약함을 인정하기 싫어서일 뿐이다. 남이 좋아하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당신 자신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선행은 당장 그만두도록 하자. 인생이 그저 세상에 맞춰 흘러갈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매일을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내 존재를 깔본다면,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 외에는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방법을 모른다면, 타인을 대할 때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가져야 한다. 세상은 당신이 어깨를 펴고 당당히 설 때 비로소 당신의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손해보는 데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남의 눈치를 보며 가까운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가? 당신은 스스로를 소홀히 대하고 항상 남의 뒤치다꺼리나 해주는 무골 호인으로 전락할 공산이 크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니? 당신은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다른 사람과의 마찰을 피하려 애쓴다. 남이 보기에는 마땅히 화내야 할 상황도 아무렇지 않은 척 넘긴다. 노력 덕분인지 주변에 친구도 많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돌아보니 내게도 원칙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게다가 어느새 나 자신은 중요하지도 진심으로 존중받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A는 얼마 전 직장 예전 동료와 전화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글쎄, 이렇게 말하지 않는가? 내가 정말 그립다. 내가 없으니까 이렇게 더운 날씨에 콜라 한 잔 가져다 주는 사람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는 진흙탕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처음 회사에 들어갔을 때 A는 열정적이고 시원시원했다. 사람들은 그에게 온갖 자잘한 일들을 부탁했고 그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평소에는 일찌감치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청소했으며 동료 중 누군가 아침을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면 즉시 자기 간식을 꺼내 건넸다. 휴일이나 명절에도 종종 동료 대신 택배를 받거나 일했고 푹푹 찌는 여름에는 얼음을 동동 띄운 시원한 콜라를 가져와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문제는 맡은 일이 많아진 다음이었다. 늘어난 업무 때문에 예전처럼 도와주지 못하자 동료들이 그에게 불만을 토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대놓고 비아냥대며 시키기도 했다. 자기야, 창고에 가서 복사지 좀 가져다 주라. 우리 다 기다리고 있어. 하지만 그는 화내지 않았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있는 만큼 말없이 시키는 대로 할 뿐이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나중에는 팀장이 업무 외의 일까지 지시했다. 분명히 그가 할 일이 아니었는데도 창고에 가서 물건을 나르라고 했다. 결국 사무실을 나서다가 방금 출장에서 돌아온 사장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사장이 어딜 가냐고 물었고 A는 팀장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사무용품을 사러 간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어디선가 진상을 들어 알게 된 사장은 그를 곧 불러 크게 나무랐다. 명색이 인사부 직원이라는 사람이 눈 하나 깜빡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신용이라는 두 글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관리할 수 있겠냐는 질책도 따라붙었다.
A는 아무 대답도 못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좋은 사람이라는 딱지를 지키려다 직장을 잃고 만 것이다. 실제로 직장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고충을 겪는 사람이 많다. 상사가 당신에게 온갖 심부름을 시킨다면 그것은 그가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는 표현일까? 아니면 당신이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일까? 동료가 당신에게 일부러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면 당신을 너그럽고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일까? 아니면 그저 괴롭히기 좋은 사람에게 화풀이하는 것뿐일까? 상황이 이쯤 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게 정상이다. 좋게 말하면 성격 좋고 모난 데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너무 유약하고 주관이 없는 게 아닐까. 언제 어디서든 항상 웃는 얼굴만 보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개성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무의식적으로 우습게 본다. 평소 자기 계획을 포기해 가면서 친구의 부탁과 요구를 들어주면 어쩌다 한 번 들어주지 못했을 때는 성의가 없다는 둥, 거짓말하는 게 아니냐는 둥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된다. 돈을 빌려주고 민망하다는 이유로 제때 재촉하지 않으면 상대는 내심 마음 놓고 갚을 생각을 하지 않거나 습관적으로 돈을 빌리려 든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진토의 양난에 빠지게 된다. 이제와 갚으라고 하자니 감정이 상할까 걱정되고 안 하자니 돈이 아깝고. A가 누구나 부르기 쉬운 사람이 된 까닭은 그가 원칙 없는 관용을 너그러움으로 착각하고 무슨 부탁이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여기서 확실한 점은 그가 다른 이의 반응에서 자존감을 찾는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남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도 못하고 남에게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한다. 그래서 사실은 노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조차 예스라고 말해버린다. 직접적인 거절이 자신의 존재감을 해치는 치명타라도 되는 양 겁을 먹는 것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스스로를 얼만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혹시 남에게 상처를 줄까봐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 또한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대개는 거절만으로도 자신을 좋아하지 않거나 심지어 존중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더 큰 문제는 스스로도 자신이 중요하지 않거나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느낀다는 점이다. 이런 심리는 곧 무력감과 무능감으로 이어지고 분노와 상처를 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타인의 뜻을 맞추려 한다. 그 결과 스스로 자기 인생을 고민과 갈등의 연속으로 몰아넣는다. 자기 자신을 억누르면서 원치 않는데도 예스라고 말하는 심리적 배후에는 당신도 나를 거절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기대가 깔려 있다.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거절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거절하지 않아야 선이라고 생각하는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원칙을 잃어버리고 무조건 타협하기도 한다. 나중에는 관성이 생겨서 타인에게 지나치게 신경 쓰는 자신이 싫으면서도 같은 선택을 반복한다. 결국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라는 미명하에 자신의 원칙을 점차 잃게 된다. 게다가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과 적당히 타협해도 될 것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감히 거절할 줄도 모르고 민망해서 거절할 줄도 또 적절히 거절할 줄도 모르고 소위 착한 성격이라는 굴레에 묶여 무슨 일에든 흐릿하고 주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 관용은 무원칙과 다르다. 물론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지켜야 한다. 적절히 거절하는 법을 배운다면 대부분의 거절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의 뜻을 밝히는 가장 성실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자.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크고 작은 부탁을 했을 때 거절한 적이 있는가? 겉으로는 아닌 척 했지만 속으로는 떨떠름하게 부탁을 들어준 적이 있지 않은가? 그랬을 때 나의 솔직한 마음은 어땠는가?
거절하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컸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나의 부탁을 거절했을 때 당신은 상대가 나를 신경 쓰지 않거나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수 있다. 사실은 그들이 정말 원치 않거나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절한 것인데도 말이다. 내가 다른 일을 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타인의 거절도 받아들일 수 있다. 타인에게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는 사람은 평생을 타인의 눈빛과 평가에 갇혀 살게 된다. 또한 타인의 인정이 절대적 기준이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긍정하기보다는 부정하기 쉬우며 마침내 자기 자신을 긍정할 힘을 잃게 된다. 당신의 경계를 확실하게 정하고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며 진짜 내 의견을 과감히 표현하라. 이렇게 타인과 교류하면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불쾌한 감정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끝까지 진실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다른 사람도 조만간 당신의 처세 원칙을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다. 최소한의 선만 건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든 종류의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자아상은 자신도 기쁘고 남도 기쁘게 하는 진짜 좋은 사람이지 마냥 물러터진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자. 나 대신 싫은 소리 해줄 사람 없나요? 여동생이 차를 사고 싶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H는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동생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그녀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꼼꼼히 가계부를 써가며 힘겹게 돈을 갚았다. 1년 만에 겨우 빚을 다 갚고 한숨 돌리는 찰나. 기다렸다는 듯 집을 사고 싶다며 동생이 또 손을 빌려왔다. H는 저도 모르게 벌컥 화냈다. 내가 돈이 어딨어. 먹고 죽을 려도 없어. 결국 자매는 크게 싸웠다. 여동생은 홧김에 자동차를 팔아 전에 빌렸던 돈을 모두 갚았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녀와 말을 섞지 않았다. 하지만 H는 오히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혹시 당신도 다른 사람의 바람을 이뤄주려 애쓰다가 훨씬 중요한 자기 인생을 헛되이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정 때문에 또는 체면 때문에 자기 생각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가 결국 나도 남도 마음이 상하는 상황을 자초한 적은 없는가. 때로는 듣기 싫은 말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쪽으로 굴러가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 더구나 스스로 자기 위치를 지나치게 낮추거나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가며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출 필요는 더더욱 없다. 이는 선한 것이 아니라 유약한 것일 뿐이다. 부탁을 받았을 때 그것이 내 능력 범위 안에 있다면 도와줘도 되지만 능력 범위를 벗어난 일이라면 과감히 거절해야 한다. 내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을 명확히 하라는 것이다. 그 누구도 타인의 욕구를 이루어주기 위해 억지로 참고 견뎌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밝히거나 소위 싫은 소리를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 때문에 관계를 망치는 일도 부지기수다. 나의 동료들만 봐도 그렇다. 서로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죄인은 엘에게 이것저것 부탁해댔다. PPT 제작을 도와달라거나 계획서를 같이 작성하자는 등 업무 부탁은 물론이고 심지어 함께 밥을 먹으러 가서는 은근슬쩍 엘에게 계산서를 내밀었다. 물론 엘은 자기 뜻과 상관없이 남에게 휘둘리는 상황이 매우 불편했지만 괜히 사이가 껄끄러워질까 봐 반년 동안 묵묵히 참기만 했다. 그러다 결국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몰래 피하는 쪽을 택했는데 이런 행동이 오히려 죄의를 자극하고 말았다. 그때부터 죄인은 일부러 사사건건 엘에게 어깃장을 놓으며 회사 내에서 그녀의 입장을 몹시 곤란하게 만들었다. 사적이든 직장에서든 뒤탈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려면 처음에는 소인처럼 깐깐하게 굴고 나중에는 군자처럼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소 까다롭게 보일지라도 초반에 미리 자신이 원치 않은 상황과 반드시 지켜줬으면 하는 점들,
도움을 청하고 받는 범위 등을 솔직히 밝혀두자. 이후에 여러 가지 사소한 일로 갈등이 발생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상대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 조치를 통해 인간관계를 이성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은 물론 예기치 않은 일로 야기될 수 있는 실망과 분노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음을 기억하자. 사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상대의 기분을 신경 쓰고 남을 곤란하게 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으려 배려하는 것은 물론 좋은 태도다. 그러나 진짜 내 생각을 밝히기 두려워 무조건 남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이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다시 말해 자기를 긍정하고 인정할 줄 모르는 것이다. 내적인 자기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은 외부에서 만족을 찾으려 애쓴다. 그 결과 다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예스라고 말함으로써 가짜 자존감을 유지하는 데 길들여진다. 자신이 베푼 선의에 대한 보답으로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인정과 감사, 긍정의 제스처에서 자기 존재감과 가치감을 얻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남에게 맞추기로 마음먹으면 자기 행동에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결정이 합리적인지 이성적인지 앞으로 어떤 예측할 수 없는 후환을 불러올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평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적당히 타협하고 넘어갔다가 후회하기 일쑤였던 S. 그녀는 얼마 전 자신의 이런 성향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영영 헤어질 뻔했다. S와 남자친구는 수년간 낭만적인 연애를 했고 줄곧 좋은 감정을 유지해왔다. 마침내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한 후 그녀는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신혼집 마련에 대한 논의를 자꾸 피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받았다. 그녀는 일단 혼자서 집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자신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고 또 어차피 가족이 될 사이인데 나중에 잘 이야기해서 해결하면 되겠거니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혼자 힘으로 신혼집 계약금을 내고 대출을 받았다. 집 명의는 공동으로 했다. 나중에 남자친구의 가족과 함께 의논해서 대출금을 상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혼식이 코앞에 닥쳐서야 S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사업이 망해 엄청난 빚을 졌고 지금은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문제 해결에 발벗고 나서주기를 바랐지만 바람과 달리 그는 자기 집에는 기대할 수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다며 수수방관했다. 그녀는 혼란에 빠졌다. 믿었던 남자친구가 자신의 사정을 전혀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실망스러웠다. 남자친구에 대한 회의까지 들었다. 과연 이 결혼을 해도 되는 것일까? 나는 먼저 남자친구의 결심부터 확인해 보라고 조언했다. 어쨌든 그녀가 결혼할 사람은 남자친구이지 그의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가 빚을 졌든 신용불량자가 됐든 궁극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영향이 있다면 아버지의 파산 문제가 정리돼도 두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비와 병원비, 약값 등을 이들 부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정도였다. 그래서 나는 싫은 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먼저 혼전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라고 했다. 신혼집 문제와 향후 부모님 부양 문제 등을 미리 논의해서 결혼 후에 두 사람의 가정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라는 의미였다. 처음부터 카드를 모두 꺼내 보이고 면밀하게 따지고 준비하는 편이 나중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서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결혼하기 전에 서로 태도를 명확히 하고 최소한의 선을 정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상황이었다. 혹 원치 않는다면 헤어져서 각자의 길로 가면 될 일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가장 최근에 했던 말만 생각날 뿐 예전에 했던 약속 따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건다는 식으로 최소한의 선도 없이 다 양보해버리면 두 사람 관계를 평등하게 정립할 기회를 영영 잃고 만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의존성과 독립성이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S는 내 조언을 성실히 따랐다.
먼저 스스로 원하는 바를 생각한 뒤 남자친구와 그의 가족에게 자신이 원치 않는 것과 안 되는 부분을 솔직히 밝혔다. 그러자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졌다. 일도 술술 풀리기 시작했다. 사실 남자친구의 가족은 형편이 워낙 나쁜 터라 아들만이라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반대 없이 혼전 계약서 작성 등 요구하는 바를 받아들였다. 만약 그녀가 여태껏 해오던 대로 대처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두 사람의 사랑과 결혼은 결코 좋은 결말을 맺지 못했을 것이다. 이 일을 겪은 뒤 S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그 후로 그녀는 많이 달라졌다. 일이 바쁠 때면 동료에게 이번 주는 이미 업무가 꽉 찼으니 연결되는 업무는 다음으로 미뤄달라고 예의 바르게 요청했다. 또 피곤할 때면 퇴근 후 남편에게 오늘은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기면 팀장을 찾아가 도움을 구하거나 처음부터 요령 있고 합리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확보할 줄도 알게 됐다. 그녀가 가장 놀란 점은 동료, 친구, 가족들이 변한 자신을 비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전에 그녀의 의견을 묻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전보다 더 많은 존중과 중시를 받게 됐다. 당신이 두 발을 힘차게 내디딜 때 다른 사람이 보일 반응은 의외로 당신 상상처럼 부정적이거나 나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 진짜 내 생각을 표현하라. 의존하지도 비위 맞추지도 말라. 자유롭게 달리는 법을 배운 사람만이 인생의 봄날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왜 늘 나만 이해해야 돼? 에세이나 자기 개발서를 보면 대개 이런 식으로 우리를 타이른다. 타인의 불친절함으로 상처 입거나 원망이 생길 때는 먼저 내 생각을 바꿔서 남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라고.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선한 이는 반드시 선한 보답을 얻기 마련이네. 당신 스스로가 먼저 더 좋은 사람이 되라고. 그러면 세상도 훨씬 좋아질 것이라고. 솔직히 따져 묻고 싶다. 왜 늘 나에게만 남을 이해하라고 요구하는가? 아직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할 수 있겠는가? 나도 아직 일어서지 못했는데 무슨 수로 남을 부축해 일으킬 생각을 하라는 것인가? 여태껏 사회는 우리에게 막판 스퍼트를 올려서 성공하는 방법과 더욱 강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법만 죽으라 가르쳤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실패해도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지, 속살이 드러나도록 무릎이 깨졌을 때는 어떻게 상처를 치료하는지, 유리처럼 산산이 부서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법은 무엇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다. 처절하게 상처받고 피눈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무슨 힘으로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선량함으로 대할 수 있겠는가? 마음은 아직 피가 철철 흘리는데 대체 무슨 정신으로 내면 깊은 곳에 평정을 얻으라는 말인가? 여기 부모님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펑펑 쏟는 딸이 있다. 해묵은 상처가 아직 그대로인 탓이다. 남들 눈에 비친 그녀의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다. 유기견을 거둬 기르면서 한겨울에 개가 추울까 걱정되어 자다가도 몇 번씩 일어나 개의 잠자리를 살피는 사람이었다. 개가 차에 치여 다쳤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으로 달려와 직접 동물병원에 데려갔고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개에게 보인 따스함의 절반도 가족에게 베풀지 않았다. 개를 다치게 뒀다는 이유로 아내를 세게 밀쳐 넘어뜨렸고 그 바람에 아내가 침대 모서리에 허리를 부딪혀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입원실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가 하면 그녀의 어머니는 무척 예민해서 아주 사소한 일로도 소리 지르며 그녀를 쥐잡듯 잡았다. 이런 어머니 탓에 그녀는 고요한 환경에 비정상적일 정도로 집착했다. 심할 때는 다른 사람이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조차 잘 견디지 못했다. 한동안 직장에서 전화벨 소리 때문에 시달리기도 했는데 전화가 많이 걸려오는 날이면 하루 종일 벌벌 떠는 지경이었다.
그런 그녀이니만큼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좋을 리 없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를 그리워하는 남들과 달리 그녀는 어른이 되었음에 안도하고 또 안도했다. 그녀에게는 이 세상 어디라도 사랑과 애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 집보다는 안락하고 따스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가 그 고통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다만 어렸을 때 애정 결핍에 시달렸던 사람일수록 착해지기 쉽고 또 남에게 속기 쉽다는 말은 안다. 누군가 자신에게 조금만 잘해줘도 금방 감동해서 믿고 따르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타인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정해진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나의 안위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상대라면 나 역시 굳이 상대의 안위를 배려할 필요가 없다. 그녀도 그리려고 노력했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그러지 못했다. 가족이 어떻게 대하든 그녀는 끝까지 그들을 무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한동안은 가족의 기대에 맞춰 좋은 집안에 시집갈 기회를 찾아 헤맸다. 하지만 결국 그녀가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가난뱅이였다. 남자는 가난했지만 그녀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던 모든 것을 채워줬다. 그는 그녀에게 보호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줬으며 그녀를 인정하고 존중해줬다. 심지어 그를 만난 후에 그녀는 자신에게도 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그녀로서는 놀랍고 감격스럽고 무엇보다도 만족스러운 변화였다. 그래서 이후에 극도로 힘든 시기가 왔을 때도 그녀는 끝까지 그와 헤어지지 않았다. 상대가 어렵고 힘든 때에 끝까지 그 곁을 지키는 것만큼 선량해 보이는 행동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난다. 사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쓰레기였다. 또 그녀가 남자친구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그를 정말 사랑해서가 아니었다. 단지 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더는 누군가에게 욕을 듣거나 모욕당하거나 도덕적 잣대로 평가받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한 번도 좋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는 그녀는 이런 종류의 선량함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그녀에게는 진정한 사랑과 선함을 베풀 능력이 없었다. 그렇다고 그녀를 탓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애초에 멀쩡한 다리를 몽통 잘라놓고 왜 제대로 걷지 못하냐고 비난해서야 되겠는가. 어쩌면 겉모습이 빛나는 당신도 속은 그녀와 같을지 모른다. 중국의 여류 소설가 장사우시아는 혈육 간의 정도 얼마든지 불평등할 수 있다고 했다. 만약 운 좋게 당신을 매우 사랑해주는 부모를 만났다면 당신이 아무리 함부로 대해도 부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기다려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가 부모의 사랑을 간절히 바랄 때 부모가 차갑게 밀쳐냈다고 해보자. 수년이 흐른 뒤에 부모가 아이에게 다시 사랑을 주려고 한들 뜻대로 되기 어렵다. 아이가 이미 포기해버렸기 때문이다. 이렇듯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 해도 상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때에 사랑을 주지 않고 나중에서야 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여전히 선량함이 하나의 능력이라고 믿는다. 비록 조금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말이다. 선량함은 마음에서 나오며 하나의 선택이다. 그러나 남이 요구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고 따르는 것은 겉보기엔 선량해 보여도 절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다. 비록 당신의 선량함이 타고난 품성이라고 해도 그 전에 먼저 자신에게 그 선량함을 뒷받침할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미리 사과하겠다. 나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게 잘하는 사람에게만 잘한다.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그저 영원히 이해만 할 수 있을 뿐 절대 그냥 내버려 두거나 눈 감아 줄 수 없다. 특히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잘해준다고 하지만 사실은 강압과 난폭으로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진정한 선량함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전력을 다해 돕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의 호의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틀을 남에게 강요할 권리는 없다. 나 역시 나 자신에나 남에게 이런 착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늘 노력한다.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착한 사람을 만나거나 못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인생에는 이런 만남이 빈번하다. 어쩌면 그때 당신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신을 대신해 감당해 줄 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부디 기억하기 바란다. 어쨌든 이런 일은 피할 수 없고 자기만의 관점과 생각을 고집하며 상처 주는 사람과는 실랑이 해봤자 아무 소용없으니 끝까지 녹다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길이 최선이다. 그리고 굳세게 견뎌낸 다음에도 굳이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필요는 없다. 어느 날 마침내 모든 상처를 이겨내고 나 자신이 진정으로 강해졌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굳이 아무개가 이토록 깊은 상처를 준 덕에 오늘의 내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오늘날 이토록 훌륭한 사람이 된 까닭은 온전히 당신 자신이 강해서이지 과거에 누군가 당신을 때려 눕혔기 때문은 아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힌 사람이 자기 잘못은 까맣게 모른 채 왜 이리 나약하냐고 왜 더 분발하지 않느냐며 오히려 당신을 탓하기도 한다. 혹시 운 나쁘게 이런 사람을 만났다면 홀로 모든 고통과 고난을 견뎌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비관에 빠지지는 마시라. 덕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한 겹 더 쌓게 되지 않았는가. 힘이 없을 때는 나를 진심으로 선하게 대하는 사람에게만 착하면 된다. 반대로 내게 힘이 있을 때는 이 세상에 나를 선하게 대하지 않을 리가 없고 또 내가 선하게 대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당신도 이 사실을 곧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갈등은 애초에 싫은 소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 진짜 내 생각을 밝히기 두려워 무조건 남에게 맞추기만 한다면 타인의 인정과 칭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증거다. 따뜻한 충고? 오만한 헛소리? 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에 못난 외모 탓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젊은 여자가 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상사에게 늘 혼나고 동료에게 트집 잡히는 이유가 모두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피해의식이 강한지 동료들이 저만 채서 귓속말만 하는 모습만 봐도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했다. 자신을 비웃거나 흉보는 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일 자체가 어렵고 힘들었다. 결국 그녀는 성형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코를 높인 후에도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아름답지 않았고 내면은 고통으로 가득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녀는 전혀 못생긴 편이 아니었다. 균형 잡힌 몸매에 팔다리도 길쭉길쭉했고 이목구비도 단정했다. 다만 표정이 어두워 불만에 차 보인다는 것이 유일한 결점이었다. 비슷한 또래에게서 흔히 보이는 청춘의 반짝임 대신 음울한 그늘이 그녀의 얼굴을 가득 덮고 있었다. 굳어진 표정을 조금만 풀고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도록 한다면 충분히 밝고 예뻐 보일 얼굴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자신의 진짜 문제가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있음을 알지 못했다. 그 결과 내면의 불안함이 야기한 근거 없는 의심 때문에 그녀의 생활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다. 일례로 그녀는 회사의 품질관리부 직원이 늘 일부러 그녀의 실수를 들춰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품질관리부가 하는 일이 원래 그런 일이었다. 굳이 그녀만을 노리고 지적한 게 아니라는 뜻이다. 또 그녀는 상사가 자신만 나무란다고 불만을 터뜨렸는데 알고 보니 그 상사는 부하 직원 모두에게 까다로운 편이었다. 다만 다른 동료들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데 반해 그녀 혼자만 공격받았다고 생각해 부르르 떨 뿐이었다. 그녀의 자아상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심리학자는 간단하게 2가지 테스트를 해보자고 제시했다.
첫 번째 테스트는 그와 진행자가 그녀 앞에서 귓속말하고 그녀는 그들이 무슨 말을 했을지 추측해 보는 것이었다. 심리학자는 진행자와 한동안 귓속말을 나눈 뒤 그녀에게 물었다. 자, 방금 우리가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 그녀는 쭈뼛거리며 대답했다. 잘은 모르지만 분명 오늘 제가 입은 옷이 이상하다고 했을 것 같아요. 심리학자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요? 아니요. 그럼 회사 동료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확실히 들은 적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했을지 못 들은 상태에서 분명히 내 욕을 했을 거야 라고 혼자 지레짐작한 거네요. 그녀가 아무 대답도 못하자 심리학자는 말을 이어갔다. 사실 우리는 방송 끝나고 누가 밥을 살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오늘 하고 온 귀걸이가 예쁘다는 말도 했고요. 그녀의 얼굴에 민망한 기색이 떠올랐다. 누군가 옆을 지나가면 무심코 쳐다보게 되는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렇다고 방금 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거나 욕하지는 않죠. 쳐다본 것만으로 상대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할 거라고 믿는 건 지나친 생각이에요. 그녀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정말로 못생겼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걸요. 화장할 줄 모른다는 말도 들었고. 심리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말했다. 자,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난 당신을 때릴 거예요. 가까이 오면 때릴 거라고요. 그런 뒤 물었다.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리고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정말 때리려고만 한다면 때리실 수 있겠죠. 심리학자는 그녀에게 다가오라고 손짓했다. 그리고 그녀가 주춤주춤 다가가자 주먹으로 어깨를 툭 쳤다. 당황한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그녀를 때릴 듯 자세를 잡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가까이 가지 않았다. 심리학자가 말했다. 난 당신을 때릴 거예요. 반드시 때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당신을 때리고 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가로젓다가 문득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반짝였다. 알았어요. 처음에 선생님이 때리겠다고 말했을 때는 말뿐이지 실제로는 저를 못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멀리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가까이 갔을 때는 때리셨죠. 마지막에는 반드시 때리겠다고 했지만 제가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때리지 못했어요. 맞아요. 때로 우리는 내게 상처 줄 것이 분명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하지만 상처받을 걸 분명히 알면서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가까이 다가갔다가 정말로 상처 입고 말지요. 대체 왜 고생을 사서 합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더러 충분히 예쁘지 않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꼭 남의 생각을 고스란히 받아들여서 나 자신을 판단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기 자신 외에는 이 세상 누구도 당신을 공격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도 어떤 경우는 내가 나서서 상처받는 상황으로 걸어 들어간다. 대체 왜 그래야 하는가? 스스로 상처를 끌어안지 말고 남이 주는 상처는 적당히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편이 훨씬 좋지 않을까. 우리가 얻는 것은 모두 노력에 대한 보상이다. 사람들이 종종 하는 말처럼 불행은 나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 준들 실질적인 도움은 얻을 수 없다. 같은 맥락에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굳이 참아가며 혼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도록 노력하는 편이 훨씬 낫다. 성장에는 반드시 고통이 수반된다. 그러나 자신감 결여 때문에 남이 자기를 무조건 비판, 부정할 것이라 지레짐작하고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주저앉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빌 브라이슨이 지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이런 글귀가 있다.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자 신이 되어야 한다. 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면
물론 불법적인 일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 일이라면 내게 유익한 것이다. 내가 좋으면 됐다. 열광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만약 남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면 이는 우리가 그 일에 충분히 열광적이지 않다는 방증이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 반드시 남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가 제대로 된 충고를 하는지 아니면 헛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감정은 친절하게, 태도는 단호하게. 누군가 선행했다고 해서 그가 선량함의 진정한 의미를 안다고 장담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그동안 받아온 도덕 교육, 종교, 가정 환경의 영향으로 선행하는지도 모른다. 혹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여러 가지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착한 일을 하고 그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양심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들은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왜 그래야 하는지 알고 있지 않아도 마음속에 당연한 이치로 받아들여진다. 또 사람에게는 굳이 증명할 필요 없이 그저 믿어지는 결론이 있기 마련이다. 그것이 바로 신념이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선한 일을 한다면 이기적인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자기 마음의 안위를 위해 악한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이기적이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예로부터 선을 추구해왔다. 오죽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는 경고가 있을까? 처세에 있어서도 항상 선을 지향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겼다.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 선을 쌓고 기꺼이 선행해야 하며 개인은 선한 인격 수양에 힘쓰고 늘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이 말은 옳다. 그러나 선량함은 양날의 검과 같다. 특히 멍청한 선량함은 실컷 베풀고 헌신해 놓고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고 마는 결과를 불러온다. 이런 선량함은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하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W. 그녀는 서글서글하고 열정적이며 친절한 여성이다. 그래서일까 초반부터 남을 이용해 먹기 좋아하는 몇몇 동료들의 눈에 들어버렸다. 처음에는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초콜릿을 허락 없이 집어먹는 정도였다. 하지만 곧 이틀이 멀다 하고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대며 그녀에게 밥을 사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대놓고 간식을 넉넉히 챙겨오라고 요구하는 동료까지 생겼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뎠다. 어쨌든 직장 생활에서 좋은 인간관계는 필수고 이를 잘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의 지출과 손해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간파한 동료가 2,000위안, 한화로 약 34만 원 정도를 빌려가더니 반년이 넘게 갚지 않았다. 그 사이 그녀가 살던 곳의 월세가 크게 올랐다. 결국 용기를 내어 어렵게 동료에게 말을 꺼냈는데 동료는 뜻밖의 난색하며 말했다. 방금 고향집에 돈을 보내는 바람에 지금은 돈이 없어. 다음 달에 줄게.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후 돈을 빌렸던 동료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 그만두는 날까지 아무런 내색도 없었기에 그녀는 더욱 충격이 컸다. 연락처를 죄다 바꾸는 바람에 돈 받을 길도 영영 막혀버렸다. 이 일을 겪은 뒤에 그녀는 더 이상 무조건 착하게 굴지 않기로 했다. 행동은 반드시 일련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니 손을 내밀 때는 내밀더라도 반격해야 할 때는 확실히 반격해야 한다. 늘 당하던 사람이라도 한 번만 제대로 반격한다면 이후에는 그를 괴롭히는 사람이 현저히 줄기 마련이다. 그러니 당신이 세상을 대하는 대로 세상도 당신을 대하는 법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진리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반격에 부딪히게 된다. 비난을 쏟아부으면 그만한 반박이 돌아온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팁이 있다. 대화의 성패를 가르는 것은 70%가 분위기,
30%가 내용이라는데 진심으로 동의한다. 어떤 사람의 말에서 가시가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행동 때문이 아니다. 말 자체에서 공격적인 분위기가 뿜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기부여 강사 오리슨 마드는 이렇게 말했다. 뼈다 귀를 들고 욕을 퍼부으며 개를 부른다면 개는 놀라 도망갈 것이다. 그러나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이리 오렴, 널 때려 죽여주마 라고 한다면 개는 반갑게 달려올 것이다. 그만큼 말에서는 내용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미국 기업 아마존의 창립자 제프 베조스는 한 강연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언급했다. 어린 시절 그는 작은 실수를 저질렀다. 어머니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고 중2병이 도져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흡연이 건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치는지 일장연설을 한 것이다. 얼마나 모질게 말했는지 몰라도 충격받은 어머니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중에 이 일을 알게 된 할아버지가 베조스를 불렀다. 베조스는 칭찬받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칭찬이 아니라 그가 평생 잊지 못하게 된 말을 했다. 제프, 똑똑하기보다 친절하기가 훨씬 더 어렵단다. 이야기 끝에 베조스는 명언을 남겼다. 똑똑함은 재능이지만 친절함은 선택이다. 이 명언에서 친절, 카인드는 단순히 친절하다든가 착하다는 뜻 이상으로 공감, 포용, 타인에 대한 존중의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어쨌거나 나는 베조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클레이버는 천부적인 재능이지만 카인드는 선택이며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어렵다. 똑똑한 사람은 만나기 쉬워도 정말 친절한 사람은 만나기 어려운 까닭도 여기 있다. 아마 인구당 비율을 따져도 똑똑한 사람은 많은 반면 끝까지 선량함과 친절함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절대 선량하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려운 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선량함을 선택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를 위해 살지 않아도 돼.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고 인생에 대해 심도 있는 경험을 해봐야만 비로소 풍성한 영혼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행복을 얻는 중요한 근원이 된다. 현실의 행복이란 필연적으로 행운과 불행이 적절한 비율로 섞인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성장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고생길이든 탄탄대로든 스스로 선택한 이상 그에게는 그것이 최선이다. 누구나 한 번 사는 인생,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나 명성뿐이 아니다. 여러 가지 경험과 느낌도 중요하다. 살면서 겪는 화와 복, 득과 실, 기쁨과 고통은 그 자체로 모두가 소중한 성과다. 운명이 아무리 잔인하게 우리를 시험한다 해도 마음의 소득만 있다면 이미 보상을 얻은 셈이다. 러시아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는 도박장에서 비참하게 털린 후 도박 심리를 묘사한 소설을 쓰고 그만의 휘황찬란한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았던가. 자신의 사랑이 타인의 상처가 되지 않게 하라. 정말 사랑한다면 스스로 겪고 느끼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도록 두어라.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사이. 내가 아는 지혜로운 선생님에게 수의 본질은 무엇인지 질문한 적이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답했다. 수 자체가 반영하는 본질 중 하나는 경계다. 1 더하기 1은 2. 이는 완전히 똑같은 것 두 개가 더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경계를 가진 어떤 사물 두 개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피차 간에 구분이 없다면 숫자 1과 숫자 2는 수 본연의 의미를 잃고 만다.
이 세상에 완벽하게 동일한 두 장의 이파리가 존재하지 않듯이 완전히 같은 가치관을 가진 두 명의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성장 환경과 교육 배경이 다르고 읽은 책이나 만나온 사람도 전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연히 신념체계나 문제를 보는 시각, 해결 방법 역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다. 남과 나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반면 이러한 경계의식이 희미한 사람은 남과 자기 자신의 행동에 차이가 보일 때마다 고통스러워하며 묻는다. 일을 왜 그렇게 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해? 이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자기중심적 사고에 워낙 익숙한 탓에 각자의 경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피차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도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은 항상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종 정도가 지나치게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는 우를 범한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 일, 남의 일, 하늘의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일은 아예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범위에 있고 남의 일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결국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된다. 하지만 개인 간의 경계의식이 취약한 동양권 국가에서는 자아와 세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구분하도록 하는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다. 경계의식이 모호한 사람은 자기 의견이나 자기가 아는 정보를 수시로 마음대로 남에게 전달하려 한다. 예를 들면 인터넷상에서 별다른 의미 없이 장황하기만 한 글을 시시때때로 올리는 식이다. 심지어 이들이 쓰는 글은 대개 논리적 추론을 통한 증명이나 진지한 사유 없이 자극적인 예를 동원해 편향된 관점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남들은 절대 모를 것이라 단정하고 별 필요도 없는 정보를 퍼나르기도 한다. 사실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내가 배운 것이 옳고 좋으니 너도 마땅히 배우고 동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리스 영화 송곳니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집에서 권위적인 부모가 세 자녀에게 여러 가지 단어를 가르치는 장면인데 그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 오늘 우리가 새로 배울 단어는 바다, 고속도로, 하이킹이야. 바다는 가죽 소파의 일종이야. 피곤하면 바다에 앉아서 쉴 수 있어. 고속도로는 아주 강한 바람이지. 하이킹은 매우 단단한 목재를 뜻한단다. 영화 속 부모가 이처럼 단어의 뜻을 엉뚱하게 가르친 이유는 오직 하나. 자녀들이 세상을 인지하는 방식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함이다. 개인마다 자신의 경험에 따라 복제 불가능하고 절대 타인과 유사할 수 없는 체험의 스펙트럼을 가진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역시 절대 유사할 수 없는 인지 체계를 세운다. 그렇다 보니 타인에 대해 추측하고 숙고하고 평가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좌표에서 출발하게 된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상대도 나름의 체험 스펙트럼이 있으며 나와 전혀 다른 인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린다는 점이다. 즉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해도 상대의 감정과 인지 체계를 결코 세밀하게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서 인간관계에 수많은 문제가 비롯된다. 대다수 사람이 평범하게 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사는데도 평범 속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인지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 이들은 모순의 종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존심이 엄청난 동시에 자기 비하감도 엄청나고 눈은 높은데 실력이 없으며 안목은 좁으면서 이상만 높은 데다 이중잣대도 모자라서 삼중, 사중, 심지어 다중잣대를 휘두른다. 때로는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남에게 들이대고 또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들이댄다. 경계의식이 결여된 사람은 대개 다른 사람의 선택도 잘 존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이 자기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관철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담까지 떠안는다. 그리고 자신이 남을 위해 부담을 떠안은 만큼 남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 결과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는다. 물론 이러한 고통을 벗어날 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친밀한 거리를 적당히 유지하고 타인의 경계를 침범하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과 선택에 책임지면 된다.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 자아의 경계를 확립하며 독립적인 성장을 완수하는 것.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자신의 의식 체계에 내재화된 논리에 따라 행동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행동을 바꾸려면 먼저 기존의 의식 체계를 해체하고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즉, 익숙해진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사고방식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 아마 이런 과정을 기꺼워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온 모든 사고와 행동 방식을 완전히 부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로 거듭나는 일이 말처럼 쉬울 리가 없다. 그러나 미래에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다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 지금부터 내가 조언하는 내용은 나 자신을 새롭게 재건하는 방법이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타인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 하나, 친밀한 대상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버리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운다. 즉, 남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지 말고 내 생각을 밀고 나가야 할 때는 굳건히 밀고 나간다. 둘, 시시때때로 자신의 가진 관성적 사고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반성해 본다. 잠깐의 감정에 휘둘려서 금세 무언가를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금물이다. 당장 나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는 안일한 생각에 빠지는 것 역시 금물이다. 셋, 잊지 말자. 뛰어난 사람이란 무의식 중에도 더욱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다. 넷, 오해와 몰이해는 어차피 감내해야 할 일상적 현상이다. 그러니 나를 이해해 달라고 남에게 매달리지도 남의 비위를 맞추자고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마라. 다섯,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을 기억하자. 어떤 일도 벌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갑자기 승진하거나 월급이 오를 수도 있고 병을 얻거나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당신이 우물에 빠졌을 때 친구들은 당신을 구해줄 수도 있지만 모른 체 하거나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원망에 빠져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적절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게 답이다. 비가 내리면 우산을 써야지 왜 비가 내리느냐고 원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여섯, 거절하는 법을 배우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자. 남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감당할 수도 없는 일까지 떠안기 마련이다. 7. 지나치게 오지랖을 펼치지도 말고 남의 오지랖에 휩싸이지도 말자. 다른 사람의 선택은 나와 무관하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거나 고통을 경험할 권리가 있다. 내가 사랑하는 혹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자. 내가 필요 없다면 절대 간섭하지 않을게. 하지만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8.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남의 손을 빌리지 말고 스스로 하라. 실망과 절망이 무엇인지 철저히 경험해보고 싶다면 남의 손을 빌려도 좋다. 또 다른 사람이 자기 일을 어떻게 처리하든 내게는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할 권리가 없으니 존중하고 받아들여라.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나빠질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제멋대로 간섭해도 좋다. 거절하지 못하면 거절당한다. 싹싹한 남자 후배가 있다. 그는 무슨 일을 시키든 시원시원하게 대답해서 상사의 호감을 샀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사는 그 일이 그에게만 넘어가면 결과물이 유독 늦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중에서야 그가 기본적인 업무 지식조차 숙지하지 못했음을 알았다.
효율적으로 일하기는커녕 애당초 시킨 일조차 제대로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결국 후배도 일이 버겁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임을 과감히 인정하고 거절하거나 도움을 청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남이 자신한테 실망하지 않기를 바란다. 약속했다가 못 지켜서 남을 실망시키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단지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혹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없는 일까지 약속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문제는 쉽게 약속하고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선량한 사람이 불성실이라는 굴레에 얽매이게 되는 시작이라는 점이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한계를 좀처럼 인정하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다. 특히 자신을 높게 평가해주는 사람이나 자신이 신경 쓰는 사람일수록 이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한다. 우리가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까닭은 싫은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남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다 보니 여러 상황에서 소위 선의의 거짓말은 이해받을 만한 것이자 심지어 능력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거짓말은 거짓말일 뿐 진실이 가져올 후폭풍을 피하려고 기만과 은닉을 선택한 것에 불과하다. 남에게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상사가 화낼까봐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연인이나 배우자가 의심하는 게 싫어서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고 해도 결국 나 자신이 편하고자 거짓말하는 것이다. 자신이 편해지기 위해 우리는 타인에게 끊임없이 착각을 판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착각들은 현실과 거리가 가깝다. 다시 말해 금방 들통이 날 가능성이 크다. 내일까지 결과물을 주겠다. 다음 주 안에는 완성하겠다. 다음 달이면 된다 등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려고만 한 거짓말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다 밝혀진다. 나만 해도 그렇다. 학창 시절 나는 엄마에게 취직하면 가장 비싼 모피 코트를 사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취직한 지 몇 해가 지나도록 모피 코트는커녕 옷다운 옷 한 벌 사들인 적이 없다.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거짓말한 셈이나 다름없다. 착한 사람일수록 잘 거절하지 못하고 쉽게 약속한다. 그러는 편이 자신의 심리적 컴포트 존에 좀 더 오래 머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 자꾸 미루거나 회피하다가 결국 스스로 우스운 지경에 빠진다. 남의 비위를 맞추고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버려야 한다. 이러한 욕구에 매여 있는 한 제대로 거절하지 못하고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하거나 심지어 거짓말이 드러나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나는 물질적 이득을 갈취하려는 목적이 아닌 이상 악의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매일 여러 가지 동기에 의해 어느 정도 거짓말을 한다. 대개는 일을 좀 더 부드럽게 해결하거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혹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적의를 없애려고 거짓말한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지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도 강요하지 않는다는 이치와 궤도를 같이 하는 면이 있다. 자신이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만큼 남에게도 상처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만적인 거짓말을 하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이 점을 내세워 자기를 합리화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핑계로 본심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이런 거짓말은 물질적 피해를 입힌 거짓말보다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한다.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거짓말은 대부분 잘 모르거나 감정적으로 비교적 덜 얽힌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손실도 순전히 물질이나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된다. 그러나 상대를 배려한다고 하는 거짓말은 대상이 되게 잘 아는 사람이며 감정적으로도 비교적 깊게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 밝혀지는 순간 상대는 믿었던 사람에게 우롱당했다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다. 그와 동시에 그동안 서로 쌓아왔던 관계와 신뢰 역시 완전히 훼손되고 만다. 한순간의 불편함을 모면하려고 한 거짓말이 공든 탑을 무너뜨린 뿐만 아니라 원망과 원한까지 불러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원인은 전부 처음에 거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만약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언제나 진실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실망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두렵다는 이유로 경솔히 약속하거나 마땅히 거절해야 할 때에 거절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대가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먼저 가장 진실한 자신을 내면하고 나도 보통 사람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자기 자신에게조차 솔직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에게 솔직하겠는가. 인생은 짧다. 한평생이 바람처럼 지나간다. 물론 거절할 줄 모르던 사람이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다. 다른 사람도 당신의 변한 모습에 놀랄 수 있다. 그러나 진실함은 우리 인생의 신용이며 약속은 타인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제때 갚아야 은행에서도 당신을 믿고 계속 돈을 빌려주지 않겠는가. 한 번 한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지금부터 당신의 과제는 자신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비합리적인 통제 욕구를 버리는 것이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약속하고 누릴 수 있는 것만 마음 편히 누리는 쪽이 스스로를 위해서도 훨씬 현명한 선택이다.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각각 다른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하자. 그중 한 친구의 의견을 따랐다가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면 다른 친구들은 아마 당신을 비난할 것이다. 그러게 애초에 내 말을 들었어야지 라고 말이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말을 따랐어야 했는지 또다시 고민한다. 문제의 본질은 따로 있다. 평생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남의 의견을 구할 수는 없다. 게다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항상 옳지는 않다. 즉 이번만 아니라 다음에도 잘못된 의견을 듣고 일을 그르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당신에게 의견을 제시하고 질책하는 사람도 막상 같은 일을 겪는다면 당신보다 더 잘 대처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며 당신을 평가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물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실제 행동은 천차만별이다. 평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또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내 인생은 유일무이한 것이며 지금의 나도 유일무이하다는 점이다. 그렇게 나를 나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끝까지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나 자신만이 알 수 있다. 나에 대한 타인의 생각은 혼잣말에 불과하다. 그러나 내가 듣고 믿는 순간 별것 아니었던 타인의 말은 나를 괴로움에 빠지게 한다. 스스로 고생길로 들어서는 셈이다. 남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라. 얼핏 매우 냉정하게 들리지만 이야말로 세상과 훨씬 조화롭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 이는 또한 내가 상담할 때 가장 자주 내리는 처방이기도 하다. 남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또 다른 여자가 있다. 대학 시절 그녀는 룸메이트가 거슬려 할까봐 방에서 노래도 흥얼거리지 않았고 한겨울에도 베란다에서 전화통화를 했다. 또 저녁 8시 이후에 룸메이트가 방에 있으면 목욕하고 나서 머리를 말리러 일부러 기숙사 1층까지 내려가 공용 화장실에 있는 드라이기를 썼다. 물론 이 정도에서 그쳤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구를 배려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을 신경 쓰는 습관은 생활 전반에 걸쳐 그녀를 괴롭게 만들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는 룸메이트가 매일 한밤중까지 시끄럽게 굴어도 조용히 해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했다. 기껏해야 남자친구에게 하소연하는 게 전부였다. 또 룸메이트가 그녀의 새 옷을 보고 조금만 이상하다고 하면 그 말이 신경 쓰여서 그 옷을 아예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가 가장 힘든 부분은 자신은 남을 늘 배려하고 애쓰는 데 비해 정작 남들은 자신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러면서 점차 자신의 선의가 사실은 근본적으로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에 빠졌다.
생각해보면 그녀의 룸메이트들은 음정도 맞지 않는 노래를 몇 시간씩 불러대고 공용 거실에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다들 잠든 새벽 시간에도 아랑곳 없이 드라이즈를 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녀에게 한 조언도 남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이었다.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지 아니면 타인을 좀 더 신경 쓸지 결정하라는 뜻이다. 실제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세심하게 신경 쓰고 배려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마찬가지로 나 역시 매번 남을 신경 쓰며 맞춰줄 필요가 없다. 어느 누구에게도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남을 신경 쓰면 피곤해지는 것은 나뿐이다. 상담하면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은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대부분은 혼자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며 끌려다닌 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것이다. 실제로 그녀의 배려를 아예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고 혹 안다고 하더라도 감사하기는커녕 이를 악용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사실 그녀만큼 타인의 감정을 신경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 만약 누군가가 자신을 불편하게 하면 대개는 직접 이야기한다. 나 TV 보는 중이니까 전화통화는 방에 가서 해줄래? 라든지 지금 자려고 하는데 괜찮으면 TV 소리 좀 낮춰줄 수 있을까? 라는 식으로 말이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아무도 불쾌하지 않는다. 혹 기분 나빴다면 이 역시 솔직하게 말하면 그만이다. 툭하면 그녀의 옷차림을 지적했던 룸메이트도 그녀가 잠자코 있으니까 계속 지적한 것이지 만약 반박했더라면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같이 사는 다른 두 룸메이트는 지적하기 좋아하는 그 룸메이트가 뭐라고 하면 코웃음을 치며 그래도 난 마음에 드는데? 라고 하거나 반농담식으로 내가 무슨 옷을 입든 내가 무슨 상관? 이라고 되받아쳤다. 마지막으로 아주 전형적인 예를 하나 더 들겠다. 읽고 나면 실수를 머금을지 모른다. 어느 부부가 같은 날 각자 쓴 일기다. 먼저 여자의 일기를 들어보라. 어제 그이는 너무 이상했다. 같이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내가 그만 친구랑 쇼핑을 하다 약속 시간에 조금 늦고 말았다. 그것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몰라도 저녁을 먹는 내내 그는 굳은 얼굴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건성으로 대했다. 내가 먼저 우리 기분 풀고 즐겁게 지내자고 양보의 제스처를 보였는데 그는 알겠다고 대답만 할 뿐 여전히 침울해했다. 다른데 정신이 팔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계속 아무 일 없다고만 할 뿐이었다. 결국 참다 못해서 혹시 나 때문에 화가 났냐고 물었다. 그이는 나와 관계없다며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이는 묵묵히 운전만 했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다. 왜 그는 나도 사랑해 라고 하지 않았을까? 집에 와서도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갑자기 그를 잃게 될 것만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우리 사이에는 대화도 없었고 그는 내게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볼 뿐이었다. 나는 혼자 잠자리에 들었다. 그는 한참이 지나서 침대로 들어왔지만 여전히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다. 몸은 내 곁에 있어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게 분명했다. 가슴이 아파왔다. 잠시 고민하다 그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을 하고 그를 봤는데 그이는 벌써 잠든 뒤였다.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의 곁에 앉아 눈물만 흘렸다. 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 아니, 생긴 게 확실하다.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다. 나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그이 없이 살 생각을 하니 벌써 눈앞이 깜깜한데 정말 우울하다. 다음은 같은 날 남자가 쓴 일기다. 아, 승질나. 오늘 축구 경기에서 이탈리아가 완전히 죽을 썼다. 어찌나 화가 나든지 아내랑
말하기조차 싫더라니까. 이상 책 읽어주는 낭자 이채유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지금까지 낭독의 책 읽어주는 낭자 이채유였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